궁격 실화, 캄보디아 연결, 한국 청년 3명, 돌아오지 못한 이유, 초대받지 않은 메시지.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차가웠다. 서강대학교 졸업을 앞둔 정윤호 24세는 졸업 후의 진로를 고민하며 매일같이 취업 사이트를 들여다보았다. 대기업 인턴은 번번이 떨어졌고 스타트업은 불안정했다. 그때 그의 눈에 띈 한 문구가 있었다. 캄보디아 IT 기업 인턴 모집, 월 400만 원, 숙식 제공, 해외 근무 경험 우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윤호의 가슴은 뛰었다. 그는 국제개발학을 전공했지만 해외 근무 경험은 없었다. 캄보디아라는 단어가 어딘가 낯설고도 매혹적으로 느껴졌다. 며칠 후 그는 이메일을 통해 면접 링크를 받았다. 화상 면접의 반대편에는 박이사결하고 자신을 소개한 중년의 남성이 앉아 있었다. 그의 말투는 친절했고 한국어도 완벽했다. 윤호 씨, 젊은 인재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는 현지의 한국계가 세운 합법적인 IT 스타트업이에요. 월급은 한국 본사에서 송금되고 숙소와 식사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윤호는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불안해했다. 윤호야, 낯선 나라야. 혹시 위험하면 어떡하니? 엄마, 요즘 세상에 그런 일 없어요. 이건 좋은 기회예요. 그는 그렇게 항공권을 결제했다. 출국일은 3월 5일 인천공항에서 프놈펜행. 그날 밤 윤호는 친구들과 송별회를 했다. 누군가는 농담처럼 말했다. 야, 캄보디아 간다고. 거기 요즘 사기 많다더라. 조심해라. 하하, 괜찮아. 다 알아보고 가는 거야.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말이 예언이 될 줄은.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을 때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덮쳤다. 입국장 밖에는 윤호중이라는 팻말을 든 현지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소반이라고 했다. 영어가 서툴렀지만 웃는 얼굴이 친근했다. Welcome, Mr. Jong. Company car waiting. Follow me. 그들은 낡은 승합차에 올라탔다. 차는 도시 외곽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윤호가 상상하던 열대 낙원과는 달랐다. 도로 옆엔 미완성 건물이 줄지어 있었고 전신주엔 엉킨 전선이 매달려 있었다. 1시간쯤 지나자 차는 어딘가 외딴 지역의 게이트 앞에 멈췄다. 문 앞에는 K-Tech 캄보디아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여기가 회사인가요? Yes, company. Safe. Don't worry. 윤호는 어딘가 불길함을 느꼈지만 피곤함에 그 감정을 무시했다. 그의 숙소는 창문이 없는 작은 방이었다. 침대 하나, 선풍기 하나. 와이파이는 잡히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카카오톡을 열었다. 엄마, 잘 도착했어요. 내일 회사 구경해볼게요. 그러나 메시지는 전송 중 상태에서 멈춰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처음으로 회사 내부를 둘러보게 된다. 그곳은 윤호가 상상한 IT 사무실이 아니었다. 철문이 닫히고 안쪽에서 잠금 소리가 들렸다. 컴퓨터 대신 전화기들이 줄지어 있었고 모니터에는 영어와 중국어가 섞인 채팅창이 떠 있었다. 그 위에는 붉은 글씨로 쓰인 경고문이 있었다. 도망치면 죽는다. 윤호는 숨이 멎을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부터 너는 팀 7이다. 한국 고객 상대해. 비바르게 배우면 오래 살 거야. 윤호는 그때 깨달았다. 그가 들어온 건 회사가 아니라 감옥이었다. 윤호는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를 몇 번이고 확인했다. 낡은 책상 위에는 오래된 헤드셋, 2대의 모니터, 그리고 VPN 접속창이 띄워져 있었다.
화면엔 익숙한 한국의 메신저 UI가 보였다. 그러나 아이디 목록은 전부 가짜였다. 이게 뭐죠? 한국 사람들 상대로 투자 권유하는 일, 걱정 마. 돈 많이 벌면 너도 자유야. 옆자리에서 중국어 억양이 섞인 한국어가 들렸다. 그는 리밍이라는 이름의 관리자였다. 눈빛은 차갑고 팔에는 문신이 있었다. 그가 지나가면 모두 고개를 숙였다. 윤호는 눈치챘다. 여기선 누구도 자유가 없다는 걸. 점심시간 좁은 식당엔 철문이 닫혀 있었고 감시 카메라가 천장마다 달려 있었다. 밥 대신 나온 건 국물도 없는 즉석라면 한 개였다. 옆자리의 청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도 한국에서 왔지? 네, 혹시 여기도 오래 있었어요? 4개월째야. 이름은 도현. 처음엔 나도 인턴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냥 인질이야. 그는 손목을 걷어 올렸다. 거기엔 미세한 흉터와 연고가 덕지덕지 발라진 상처가 있었다. 도망치려 했다가 잡히면 이렇게 돼. 리밍한테 맞으면 며칠 동안 걷지도 못해. 윤호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자신이 인터넷으로 본 캄보디아 인신매매 기사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건 멀리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다. 지금 그는 그 기사 속 인물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몰래 휴대폰을 꺼냈다. 유심칩은 빼앗겼지만 기계 자체는 숨겨뒀다. 와이파이 신호는 약했지만 강가 근처에서 희미하게 피놈링크 라는 네트워크가 잡혔다. 그는 카카오톡을 열어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나 이상한 데 갇혔어. 여긴 회사가 아니야. 도와줘. 메시지는 전송 중에서 멈췄다. 신호가 사라졌다. 그리고 몇 초 뒤 방문이 열렸다. 리밍이 천천히 들어왔다. 그는 손에 윤호의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통신 시도했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기선 허락 없이 연락하면 안 돼. 다시 이런 짓 하면 내 손목 부러질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리밍은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부서진 화면을 밟았다. 그 순간 윤호는 확신했다. 이곳에서 살아나가려면 반드시 탈출해야 한다. 며칠 뒤 윤호는 의도적으로 일을 잘하는 척하며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 리밍은 그런 그를 감시하되 점점 느슨해졌다. 그는 몰래 식당의 쓰레기통에서 녹슨 포크를 하나 훔쳤다. 밤마다 그것으로 철창의 나사를 조금씩 풀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금속 소리가 울렸고 그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러던 중 도현이 조용히 물었다. 너 탈출하려고 하지? 응. 그냥 이대로는 못 살아. 그럼 나도 같이 가. 혼자선 안 돼. 윤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낮엔 일하는 척하며 밤엔 감시 패턴을 기록했다. 리밍이 CCTV를 끄는 시간, 경비 교대 시간, 그리고 문 열림 소리. 모든 걸 머릿속에 새겼다. 3월 18일 밤, 밖은 스콜처럼 비가 쏟아졌다. 윤호는 작은 나사 2개를 마지막으로 돌려 풀었다. 철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속삭였다. 지금이야. 두 사람은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갔다. 복도에는 CCTV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비에 번쩍이는 번개 덕분에 그림자가 뒤섞였다. 그들이 계단을 내려가던 순간 아래층 문이 열렸다. 리밍이 우산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눈이 윤호와 마주쳤다.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멈춰. 리밍의 목소리가 천둥 소리와 함께 태워졌다. 윤호와 도현은 본능적으로 계단을 뛰어내렸다. 그들의 발밑에서 물이 튀었고 어둠 속에서 총구의 불빛이 번쩍였다.
탕! 벽이 부서지고 콘크리트 조각이 튀었다. 윤호는 숨을 죽이며 외쳤다. 이쪽이야, 도현아. 그들은 비에 젖은 복도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밖은 여전히 폭우였다. 철문을 밀었지만 잠겨 있었다. 도현이 포크로 잠금 장치를 비틀었다. 또 빨리. 리민기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찰칵 잠금이 풀리는 순간 윤호는 문을 걷어찼다. 차가운 바람이 들이쳤다. 두 사람은 어두운 들판으로 뛰쳐나왔다. 비는 시야를 가렸지만 자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 조직의 진짜 경계는 철문 바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10분쯤 달렸을까? 멀리서 트럭 헤드라이트가 번쩍였다. 도현이 외쳤다. 여기 사람 있다. 하지만 트럭이 멈추자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익숙한 얼굴이었다. 검은 비닐 우비를 입은 박 이사였다. 윤호를 한국에서 화상 면접으로 속였던 그 남자. 윤호 씨, 이렇게까지 날 실망시킬 줄은 몰랐네. 당신이 나를 속였잖아요. 이건 회사가 아니야. 그건 네가 몰라서 그래. 여긴 프로젝트 센터야.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이 도는 산업 중 하나지. 그는 웃으며 트럭 뒤쪽을 열었다. 그 안에는 비닐로 뒤엎인 사람들의 형체가 있었다. 윤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인테오는 세 종류야. 일하는 인턴, 팔리는 인턴, 그리고 사라지는 인턴. 도현이 주먹을 움켜쥐었다. 이 미친놈, 너희가 사람을 팔아? 박 이사는 아무렇지 않게 담배에 불을 붙였다. 캄보디아에선 법보다 돈이 빨라. 누가 관심이나 두겠어. 한국에 몇 명 사라진다고.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현이 돌멩이를 들어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박 이사가 휘청이며 총을 꺼냈다. 탕! 도현이 어깨를 부여잡았다. 피가 흘렀다. 윤호는 본능적으로 박 이사에게 달려들어 총을 빼앗았다. 몸싸움 중 총성이 또 울렸고 박 이사가 그대로 땅에 쓰러졌다. 침묵. 비만이 내리고 있었다. 윤호는 숨을 몰아쉬며 도현에게 달려갔다. 괜찮아? 도현아, 버텨. 괜찮아. 조금만 쉬면 돼. 하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윤호는 필사적으로 그의 상처를 눌렀다. 그러나 피는 멈추지 않았다. 그때 트럭에 무정이가 울렸다. 박 이사 왜 응답 안 해? 탈쿨자 가졌어. 윤호는 손이 떨렸다. 도현이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윤호야, 트럭 타고 가. 국경 쪽으로 가면 도움 받을 수 있을 거야. 같이 가야지. 난 여기까지야. 비가 그의 얼굴을 덮었다. 윤호는 입술을 깨물며 도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그 손이 차가워지는 순간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윤호는 트럭에 올라탔다. 엔진을 켰다. 비가 쏟아지는 도로를 달리며 그는 무정이를 집어들었다. 여긴 박 이사다. 탈출자는 처리했다. 시체는 나중에 정리하지. 그리고 속으로 외쳤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지옥을 세상에 알릴 거야. 멀리서 푸놈펜 도심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는 알았다. 아이토시 전체가 캄보디아 연결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라는 것을. 트럭은 비에 젖은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윤호의 손은 피와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다. 도현의 마지막 말이 귀에 계속 울렸다. 국경 쪽으로 가면 도움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는 국경으로 가지 않았다. 그는 도로를 돌아 다시 푸놈펜으로 향했다. 이대로 도망치면 도현의 죽음이 헛될 것 같았다. 그의 목표는 하나였다. 캄보디아 연결이라는 이름의 실체를 세상에 밝히는 것. 트럭 안에는
여러 개의 검은 가방이 있었다. 그중 하나를 열자 태블릿과 노트북 그리고 서류 뭉치가 나왔다. 파일명은 전부 암호화돼 있었지만 하나의 폴더가 눈에 띄었다. 링크 프로젝트 CKR 그 안에는 수십 가여의 엑셀 파일과 CCTV 영상 캡처가 있었다. 파일을 열자 한국어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다. 김도연 서울 상태 사망 정윤호 서울 상태 실종 박정아 부산 상태 판매 완료 고해민수 대전 상태 이송중 윤호의 숨이 멎었다. 그의 이름도 그 리스트 안에 있었다. 정윤호 상태 회수대기. 그는 이를 악물며 속삭였다. 이건 인간 거래야. 사람을 상품으로 만든 거야. 프놈펜 외곽의 어두운 거리. 그는 트럭을 버리고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들어갔다. 비에 젖은 옷에서 피가 스며 나왔다. 여주인은 낯선 그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가 지갑 속 $50를 꺼내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 안에서 그는 노트북을 켜고 VPN을 통해 한국 뉴스 사이트에 접속했다. 속도가 느렸지만 그는 파일 중 일부를 메일로 보냈다. 수신인은 SBS 제보센터였다. 저는 한국인 정윤호입니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인턴 명목으로 감금 착취된 사람입니다. 증거 파일을 보냅니다. 제발 이 실체를 밝혀주세요. 메일이 전송되던 그 순간 노트북 화면이 깜빡였다. Connection lost. 그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잠시 후 창문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트럭 여러 대가 게스트하우스를 둘러싸고 있었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리밍이 들어섰다. 그의 눈엔 분노가 가득했다. 도망간 줄 알았더니 여기 있었군. 그 페일 세상에 보내버렸어. 쓸데없는 짓을 했군. 넌 이제 더 이상 상품이 아니야. 처리 대상이지. 리밍이 권총을 꺼냈다. 윤호는 옆에 있던 탁자를 뒤엎으며 몸을 숨겼다. 콩알이 벽을 뚫고 지나갔다. 그는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2층 높이였지만 생각할 여유는 없었다. 착지와 동시에 발목이 꺾였고 통증이 몰려왔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리밍과 조직원들이 뒤쫓았다. 어둠 속 비에 젖은 골목을 달리며 윤호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잡아! 저놈 죽여! 총성이 연달아 울렸다. 벽에 총탄이 튀고 유리 파편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골목 끝에 하수구 뚜껑을 발견하고 몸을 밀어 넣었다. 비 냄새와 피 냄새가 섞인 어두운 통로. 그곳은 악취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그것마저도 안전처럼 느껴졌다. 한참을 기어가다 그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손에는 USB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캄보디아 연결의 모든 자료가 담겨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낮고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정윤호 씨 맞습니까? 누구세요? 당신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리밍의 조직을 추적 중입니다. 당신이 가진 파일을 넘겨주세요. 안전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윤호는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목소리 속엔 어떤 차분함이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당신들 누구죠? 우린 링키 내부자입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조직은 단순한 범죄 집단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양쪽을 오가는 배신자들이 있었다. 윤호는 결심했다. 이 파일을 아무에게도 넘기지 않겠다고. 자신이 직접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이라고. 하수구 끝에서 그는 새벽의 공기를 느꼈다. 멀리서 닭이 울고
프놈펜의 첫 햇빛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 빛은 너무도 피처럼 붉었다.